만나면 좋은 친구 MBC. 숫자리에 감춰진 비밀을 찾아라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 박사님 자리를 좀 옮기셨네요. 네. 네, 오늘은 그 어떤 때보다 좀 든든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아, 근데 오늘 살짝 긴장되는데요. 아, 그래요? 네. 무슨 제복을 하나 봐서 그런가요? 네. 자, 지금 잠깐 저희가 말씀드린 이 좌우측에 앉아 계신 분들이 정말로 믿음직스러운 예산 추적꾼들이세요. 얼른 소개해드리고 오늘의 얘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 자, 빅벙커 역대 최초입니다. 정복을 입고 나와주신 특별 예산감시위원이세요. 경남경찰청 김대규 경정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얘기할 아직은 모르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분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저희가 어렵게 섭외를 했거든요. 법무법인 진실의 박진실 대표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분야의 전문가로 법조계에는 박진실 변호사가 계시다면 의료계에는 이분이 계십니다. 국립법무병원 조성남 원장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한데요. 네. 법무병원이라는 게 상당히 좀 생소하긴 합니다. 네. 어떤 병원인가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서 범죄 원인이 정신질환에 의해서 또 중독이나 또는 성적 장애에 의해서 범죄가 되는 경우에는 치료가 뭐 선고를 받게 돼요. 네네. 그러면 그 선고받은 사람들이 와서 치료받는 네. 법무부 산하 정신병원입니다. 국립법무병원장이 이제 나와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느낌이 얼추 오는데요. 네. 자, 오늘 주제가 대체 뭐기에 이분들이 한자리에 모이셨나 얼른 본론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이 네 분의 예산감시위원들과 꼼꼼하게 파헤쳐볼 오늘의 예산을 공개합니다. 보여주시죠. 오늘의 예산은 1억 1,960만 원입니다. 자, 오늘 예산에 대한 힌트 한번 들어봐야죠. 오 박사님. 사회를 마비시키는 약. 백약이 무효. 세발의 피. 심각성을 모르는 대한민국. 자,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그렇다면 오늘의 예산을 공개합니다. 집에서 직접 대마를 키워 유통한 일당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구매자를 찾았고 운전자 A씨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한 차례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전국 하수를 분석한 결과 불법 마약류가 검출됐습니다. 이게 뭐 1년에 16,000명 당선되는데 그게 무슨 문제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당신도 마약 중독자가 될 수 있고 당신 아들, 딸도 마약 중독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지옥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을 다 잃는데도 이게 내 의지와 이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20대, 30대가 전체 마약 사범의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젊은 사람들의 비중이 높아졌어요. 쉽게 하나 보더라고. 애들이 뭐 스마트폰으로 원체 잘하니까 있는 거를 그런 식으로 해요. 구입을 해가지고. 주사기는 우리가 한두 번이라도 달게 되겠어. 이런 것도 딱 느낌이 주사기가 좀 이상하더라고. 동생이 막 하는데 동생이 말해줘가지고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고. 일이 잘 안 되고 어디 그거 갖고 그냥 집에 가는 우리 약이 유효를 좀 아웃게 돼요. 한 번 처방받을 때. 좋은 건 아닌데 칵테일로 엎드리는 건 아니고.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냥 모르겠어요. 이게 뭐 사실은 이렇게 한번 보내면 병원이나 뭐 약국이나 다들 큰 수익이니까. 자, 오늘의 예산 1억 1,960만 원은 2021년 한 해 부산시 그리고 대구시의 마약 관련 예산의 합산액입니다. 세 발이 피라고 하셨던 네. 말씀이 또 기억이 나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마약을 엄격하게 다루는 국가 중 하나죠. 그만큼 마약 청정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상은 또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오 박사님.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수를 마약 사범 지수라고 하는데요. 네. 유엔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이 20명이 넘으면 마약류가 급속도로 확산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미 2016년 마약 사범 지수가 25가 넘었고요. 지난해는 28이었습니다. 이 숫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마약이 안전한 국가가 아닙니다. 실제 현장에서 그 근거되는 이 마약 사범들 수치를 통계를 보게 되면 외국과 비교해서 그렇게 뭐 이게 적다고 결코 적다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정도고요. 연도별 추세를 보더라도 2019년도 마약 연료 사범이 2018년도 비해서 한 27% 정도 이렇게 증가한 걸로 보고 있고요. 2020년도에 18,000까지 이렇게 최고치를 기록한 적이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16,000여 명이 지금 근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마약류 자체가 이 대표적인 암수 범죄입니다. 노출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혼자 이렇게 마약을 투약하고 문제를 안 일으키면 이게 노출될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거되기 전까지는 노출이 안 된다는 거죠. 실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면 뭐 한 20에서 한 50배 정도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하는 걸 저희도 듣고 있어요. 검거된 지금 그 숫자에 20에서 50배 사이가 될 것이다, 실제로는.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통계는 거는 찾을 수는 없지만은 실제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50만 명에서 100만 명까지도 숫자로 말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다면 전체 인구의 거의 1, 2% 정도에 해당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예전에는 주로 특정 군에서만 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예. 뭐 연예인이나 유흥업소 종사자나 뭐 재벌 2, 3세나 이런 식으로만 밝혀지기로는 예. 네, 그랬죠. 근데 요즘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확산이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노출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연예인의 예술 관계 되는 사람도 검거 인원은 72명밖에 안 돼요. 0.4% 정도밖에 안 돼요. 유흥업소 종사자도 94명이니까 0.6%밖에 안 됩니다. 학생이 이제 494명이니까 3.1%를 차지하고 회사원이 1,000명이 넘어요. 6.3%나 되고. 야, 이거는 상상 이상인데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엄청 일반화되고 누구나 청소년까지도 지금 손을 내고 있고 그러니까 핵산율이 엄청나게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느끼는 감정을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느끼실 것 같은데 굉장히 좀 당황스럽거든요. 실제로 이랬었나 싶은데 영화나 이런 데서 접하던 내용하고 너무나 달라서 지금 변호사님 실제로 이제 케이스들 많이 이제 이런 접하시잖아요. 실제 현황이 이렇다는 거죠, 현재 상황에. 지금은 너무 다양해지고 있고 정말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고요. 문제는 이런 게 지금 점점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게 가장 문제죠. 2018년도까지만 해도 40, 50대 중년층이 많았다면 작년 한 해는 20, 30대가 이미 전체 마약 사범의 56%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라고 하고 더구나 19세 이하 청소년들까지 지금 마약 사범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남의 일만이 아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 정말 내 가까운 심지어 내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오네요. 자, 우리 사회 깊숙한 곳에 이미 숨어 들어와 있는 이 마약 이야기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전국 하수 처리장의 하수를 분석한 결과 필로폰, 코카인 등 불법 마약류가 검출됐습니다. 마약 범죄는 암수 범죄라 해가지고 실제로 통계에 잡히는 숫자는 연간 한 2만 명이라고 하지만은 연구 자료에 의하면 최고 28배, 50만 이상 되겠죠. 손에 마약을 얻는 게 너무 쉬웠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들한테 뭐 교육받으러 오신 분들이 본인도 놀랄 정도로 쉽게 본인 손에까지 직접 들어왔다는 거죠. 인터넷 통해서 SNS 활용해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뇌에 일어나는 병입니다. 보상 자극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그 보상 자극을 취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는 병인데, 마약류라고 하는 거는 한 번의 사용이나 한 번의 노출로도 그런 변화들을 너무나 급진적으로 뇌에 일으키기 때문에 그 통제하고 있는 그런 물질들이고요.
약을 하고 나면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거의 안 나와요. 먹으면 토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먹는 것도 정말 요만큼 먹으면서. 그래서 그때 몸무게가 거의 그때 28, 27, 8이었는데도 몸무게가 30몇 킬로까지 빠지고 못 먹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이 마약이 일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1년 365일을 거의 못 먹는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잠도 못 자고 안 먹고 못 자고 그게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완전 이거 정신병을 만드는 약인데 완전히 사람을 미치게 하는 약인데 하고 자책하고 하고 후회하고 근데 이거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또 하고 있는 이게 이제 내가 벌써 이제 이게 뭐랄까 해야 되나 이게 미쳤다 이거 조금 이게 막 이렇게 패도 보고 뭐 흔한 말로 너 죽고 나 죽자고도 얘기해보고 그게 어떻게 안 돼 그러면서 너 원래 그렇게 의지가 약한 아이였냐고 이렇게 해봤는데 울면서 자기가 하고 나면은 엄마 나 다시 안 하고 싶은데 근데 자기도 모르게 막 누가 부르는 듯이 찾고 있는 자기를 보게 된다는 얘기를 할 때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그런 지옥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보이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손이 안 해야 되겠다 하면서 또 눈에 보이면 심지어 뭐 텔레비에서 그런 광고가 이래 나오거나 뭐 마약 얘기만 나와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로 힘든데 이거 근데 처음부터 절대 이거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이나 절대 이걸 하지 말라고 처음 한 번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거 처음 한 번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해가지고 했다가는 평생 족쇄에 치여가지고 진짜 헤어나지는 못합니다. 그 정도 힘든 겁니다. 뭐가 내가 되게 피곤하다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있죠. 약생각 납니다. 꿈도 꿔요. 이상하게 내가 억수로 낮에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고 자요, 나는. 그걸 잊고 자야 되는데 갖고 자니까 그냥 꿈에서 약을 해요. 약하고 막 도망다니고 경찰 잡으려고 쫓기는 꿈들 있죠. 막 이런 악몽 꿉니다. 꾸는데 지금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그게 꿈은 꾸는갑다. 생각나는갑다. 이라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한 2, 3년간은 정말 힘들었어요. 이게 진짜 시작을 하면 예전 상태로는 절대 못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100% 못 돌아간다고.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라고 보는 거죠. 쉬운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회복 예정을 이렇게 와보니까 와 이거 진짜 뭐 들어가기는 진짜 쉬웠는데 나오는 게 너무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는 애초부터 모든 걸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걸. 네, 보시는 동안에 아마 저 말수가 좀 줄어들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근데 영상 보다 보니까 마약이 있고 마약류가 있어요. 네, 뭐가 다른 건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김대규 회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흔히 우리가 마약이라고 지칭을 하지만은 마약은 마약류의 한 종류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약류에는 마약, 대마,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이렇게 분류가 가능하고요. 여기서 마약이라는 것은 양귀비라든지 아펜이라든지 코카인, 대마는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그런 대마초. 그리고 여기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하는 게 그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평소에 들어보셨을 그 히로뽕, 메트암페타민이 있고요. 수면 내시경 할 때 사용하는 프로포폴이라든지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결국은 내 주변에 마약류가 이렇게 많이 포진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마약류 약물들이 위험하다는 거 다들 알죠. 불법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조순환 원장님, 이 마약류들이 왜 얼마나 위험한지를 제대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막연히 얘기 안 좋다는 거 당연히 알고는 있습니다만. 네, 마약류라는 거는 중독이 되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이 중독은 뭐가 문제냐면 개발이 잦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마약류가 과도하게 도파민을 높여주기 때문에 평상시 느끼지 못한 더 자극감을 느끼게 돼요. 그걸 한번 맛보는 순간 잊을 수가 없죠.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양이 늘어나가면서 후유증은 더 심해지고 또 갑자기 끊게 되면 금단 증상이 생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또 반복하게 되고. 근데 이제 뇌가 파괴되는데 회복되는 시간이 1년에서 한 2년 정도 걸린다 그래요. 회복은 되네요. 회복은 돼요. 그 1, 2년 동안을 참아내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저절로 도파민이 나오지 않으니까. 네네. 사는 게 재미없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은 오 박사님하고 저 빼고 세 분은 마약 사범이나 중독자를 만나고 계시거나 만나셨잖아요. 네. 실제로 중독이 되면 사람이 어떻게 과연 변하는가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것 같고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때요? 일단은 마약이 중독이 되면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하게 됩니다. 자신이 약한 걸 숨겨야 되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뢰관계가 다 깨어져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근거하러 들어가는 과정에 투약을 한 상태에서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각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고층에서 뭐 근거를 한다 할 때 굉장히 조심하는 이유가 이게 창문을 뛰어내릴 확률, 그리고 옆 건물로 내가 뛰면 나는 충분히 건너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뛰어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거니까. 마약류는, 모든 마약류는 정신병을 유발시키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 환자들은 그런 마약류를 하다가 자꾸 이제 내성이 생겨서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정신병적 상태가 돼서 딸을 살해한 경우도 있고 부인을 살해한 경우도 있고, 이런 사건들은 너무너무 많고요. 그렇게 조금만 화가 나도 막 분노감이 치솟아 막 싸우게 되고 그 사건이 생기게 되고, 조금만 우울해도 그냥 죽고 싶어지고, 그래서 자살률이 높고. 마약류는 기분 좋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평생의 즐거움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이 단계까지 가게 되면 정말로 좀 어떤 좀 사실상 끊어지지 않는 어떤 고통의 어떤 악의 고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그렇게 벗어나기 어려운가요, 통계적으로? 완전. 마약류는 다른 범죄자에 비해서도 재복용률이 높습니다. 법무 영감에 따르면요, 교정시설 출소자 중 마약류 사범의 재복용률은 48.4%로 비율이 가장 컸어요. 그리고 재범률 또한 매해 30%를 훌쩍 넘을 정도로 높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처벌만이 아니라 재범을 할 수 없게 치료, 재활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게 말이에요. 자, 마약류 사범, 글쎄 뭐 처벌은 당연합니다. 마약은 당연히 불법이니까요. 근데 이 사범 중에서도 치료나 재활이 필요한 경우, 그렇게 해서 빨리 그 선을 끊어주는 것이 우선인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자, 그것이 왜 필요한 건지, 그리고 현재 마약류 사범을 대하는 우리의 사법 체계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자세한 내막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보시죠. 학교 들어가면 그 안에서 그 바닥 냉차를 달잖아요. 마약범은 모여 있다 보니까 서로 만약 한 자리에 100만 원 사던 게 갑자기 들어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뭐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싸니까 이제 싸지니까 더 많이 구해지는 거예요. 그 상선들이 더 많이 팔아먹으려고 위에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많이 연락처 받고 하고, 그 안에서 이제 뭐 교류를 많이 하지. 솔직히 말해서 나와가지고 뭐 보자, 뭐 어떻게 하자, 뭐 같이 뭐 한번 놀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입을 몇 번 왔다 갔다 살다 보니까 이제 돈 빌리는 것보다 이 마약관이 더 쉽다고 볼 수도 있지. 그죠? 그 안에 들어가면은 뭐 약을 이래 많이 만지는 사람도 있고 저같이 단순 투약자도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판매하는 사람 만나면 그분한테 약을 다량 구입하게 될 거잖아요. 구입하게 되면 그걸 어떻게 팔아야죠. 그죠? 팔다 보면은 투약자들이 결과적으로는 판매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틀린 부분을 교정시키고 어떤 그 교정을 통해서 교화되는 게 어떤 본질적인 목적인데, 사실 그 안에 있는 현장의 시스템 자체는 이제 악성 연결고리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에 빠져나오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물에 빠진 사람들끼리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그 뭐 끊고 싶다 하는 생각은 있어도 다른 게 더 틀린 정보들이 더 교환이 되는 거예요.
교도소를 10년을 가도 괜찮은데 거기 가서 이제 정말 단약을 해갖고 나오면은 저는 가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세금 내갖고 저 친구들을 왜 저렇게 가둬놓고 있다가 치료도 안 된, 완전히 잊혀지지도 않는 상태에서 다시 사회로 내보내갖고 또 막 뭔가를 찾아 헤매게 만들고, 처음에는 이제 그 친구들이 불쌍하진 않았는데 그냥 처음에는 아유 어쩌냐 막 약간 이런 시선이었다 그러면은 제가 딸아이가 마약을 접하고부터는 이 친구들이 진짜 치료받을 데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마약 중독자 치료 보호 규칙이 만들어진 지가 30년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1990년도부터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1년 동안 무료로 치료를 받도록 21개 병원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치료 실적이 한 명도 없는 병원이 반이 넘습니다. 실적이 대봐야 한 명 두 연간 한 명 두 명 그런 식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이건 그 마약 중독자에 대한 정책이 없는 거죠. 나라에서 시행하는 치료보호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면 거기에 대한 관련된 예산으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비가 지급이 되는데요. 1년 동안 그 집행해서 치료비로 그 병원에 청구될 수 있는 그런 비용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들 병원에서 어떤 적자를 봐가면서 그런 치료들을 해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도 뭐 똑같은 그런 형태이기는 하지만 저희 병원은 국립병원이니까 저희들은 그 형태를 유지할 수는 있는데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치료를 유지하면서 단약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회복이 되더라도 이전에 내가 그 물질을 썼던 기억들은 없앨 수 없기 때문에 평생 동안 어떤 그런 재활이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외래 치료를 통해서 그 상황들을 점검받는 것이 치료에 있어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비용 효과비는 한 20배에서 50배까지도 추산을 하거든요. 사회 안전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약 사범이 점점 사회적으로 증가되면은 그 피해가 누구에게 갑니까? 마약 중독은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마약 단속되는 사람 보면 직업, 기층 구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구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당신도 마약 중독자가 될 수 있고 당신 아들, 딸도 마약 중독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을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치료시켜야 됩니다, 국민들이. 세금이라는 게 그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정말 어렵게 만나서 들어본 당사자들 얘기인데요.
당사자들도 단속과 처벌만으로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또 공감을 하게 되는데 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지금 마약 중독은 일반적인 형사사범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범법 행위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라는 것도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구금을 시킨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마약을 하지 않고 완전히 마약에서 벗어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는 또 다른 학교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의 의뢰인 같은 경우는 공책 한 바닥 이상을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연락처만 따서 나왔다고 할 정도거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초범들이 문제입니다. 저희 나라 지금 초범 비율이 거의 75%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고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나온다면 우리 사회가 더 위험해지는 것이죠. 중독이란 건 병이거든요. 질병이라는 거는 내가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게 아니죠. 또 질병이 걸리면 내가 낫고 싶다고 마음먹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중독은 질병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중독되고 싶어서 마약을 남용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겠죠. 한두 번의 호기심으로 시작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 중독이 되면 치료를 받아야 회복이 되지 치료 없이 회복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모든 질병은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면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죠. 중독도 마찬가지거든요. 조사를 해봤어요. 치료받고 나서 재범률 조사해봤더니 초범일수록 정가수가 적을수록 재범률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 지금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 집중적인 치료를 하면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데 그 초범일 때는 놔두고 있다가 아주 뭐 정가가 많은 사람들을 위주로 한다는 건 물론 치료가 필요하지만 맞아요. 효과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여쭤보려고 하는 게 마약 사범이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또 현재 마약류 사범에 대한 어떤 치료적 처우 이런 것들이 어떤 거 있는지를 좀 그런 제도 중에는 이제 우리 이제 중독자 교육이 있고 그리고 저 치료 보호 제도, 그 치료 감호 제도가 있습니다. 마약류 중독자 교육에는 교육 조건부 기소회가 있고요. 그리고 선도 조건부 기소회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200시간 이내 수강 명령을 받는 그런 제도도 지금 시행 중에 있고요. 치료 보호 제도 그리고 우리 또 원장님이 지금 계신 국립본모병원에서는 치료 감호 제도 그런 제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그렇다면 현재 이제 마약류 사범 중에 지금 얘기해주신 이제 치료 처분의 현황은 그럼 어느 정도입니까? 연도별 현황을 좀 본다면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검거된 마약류 사범이 7만 5천 명 정도인데 이 중 정부의 지원으로 마약류 중독 치료를 받은 사람은 1,252명에 불과합니다. 마약류 중독 에 대한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현실은 굉장히 부족한 현실인 것이죠. 그렇네요. 네. 이 시점에서 또 이제 떠오르는 게 결국에는 혹시 이유가 예산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부분도 단순히 예산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혹시나 좀 돈이 없어서 치료 재활이나 이런 쪽보다는 처벌의 케이스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경제적 관점으로 보자면 오히려 마약 사범 한 사람에게 드는 치료 비용이 형사사법 비용보다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처벌적으로 가는 비용보다. 예. 그래서 치안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마약류 등 유해 약물에 인한 형사사법 비용이 1인당 5,451만 원. 그런데 치료비는 1인당 821만 원에 불과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비용만 이렇게 비교해 보더라도 투약자들을 비교해서 사회에 복귀하게끔 하는 게 더 경제적인 방법이고 치료 쪽이. 예산적으로도 효과적입니다. 처벌만큼이나 치료 재활을 해서 자신의 마약에 손대지 못하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무조건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현실은 이제 여전히 치료보다는 처벌 쪽에 중점이 두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자, 조 원장님, 국립본부병원장이시잖아요. 현장의 얘기, 현장에서 느끼는 또 현재 상황은 어떤 것 같아요? 현재 21명밖에 없어요. 100명을 할 수 있는데 치료금을 받는 환자들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1년에 10명도 안 돼요. 시설은 100명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법 쪽에서 이 중독이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걸 인식을 못하고 있어서 이런 시설이 있어도 보내질 않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거죠? 그냥 단지 인식 부족인가요? 인식 부족이라고 보죠. 중독이라는 게 질환이라는 개념이 없고 범죄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조인에 대한 이 정신질환과 중독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형사사법 체계랑 치료가 연계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제도는 많이 돼 있는데 연결을 해주질 않으니까 문제죠. 치료 보호도 안 보내고. 본인들은 병원서 처방하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의사님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게 문제죠. 3명 중에 1명꼴로 의료용 마약류 사용 경험이 있다고? 국가적인 위기죠.
이 마약성 진통제 하나가